전 사실 6월 아니면 7월 정도에 첫 인하가 시작된 걸 보고 연준은 지금 3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적어봤자 2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1회 정도 한다? 이거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우려하는 쪽에 지금 포지션이 베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성장이 진심입니다. 무조건 미국 성장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의도된 성장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지 도망칠 기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장기 우상향에 대한 그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 물가 둔화를 만들어내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조정, 그러니까 한 장기 상승을 위한 마지막 조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중앙의 성상현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거시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은 현재 중소기업 중앙에서 해외 주식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어제 또 아침 파월 의장 발언이 살짝 바뀌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지표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려서 다행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기준금리 보면 올해 연초만 해도 2024년도는 7번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시장은 막 프라이싱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연준이 전 높이는 3번 찍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 3번도 안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은 또 프라이싱 중입니다. 그 시장은 양극단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변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연준은 지금 3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연준의 그 구두 발언들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물가를 잡을 때 보면 당연히 물가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잡을 수 있겠다라고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또 시장은 또 과열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월간 중심으로 나오는 물가나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곧 인하를 나중에 할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런 발언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이게 월간으로 높게 나오면 결국 인하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우리는 인하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를 좀 누르는 방식으로 항상 가거든요. 저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물가도 중요한데 연준은 물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물가보다 실물 경제 그리고 실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계속 저는 다른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횟수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옐런이 지금 뭐 어찌됐거나 지금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총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까지 미국이 국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는데 그거를 대부분 단기 채권으로 다 올렸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재정증권이라고 하거든요. 1년 만기 1년 이내 국채. 그 국채로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2024년 2분기 때부터 옐런이 우리 이제 장기 채권도 좀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2분기 국채 발행 계획 때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제 앞으로는 단기 국채 중심이 아니라 장기 국채의 비중도 조금씩 올려갈 거라는 그 뉘앙스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어느 국가도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줄 사람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근데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옐런은 계획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갈까요? 더 내리는 방향으로 갈까요? 내리는 게 무조건 이제 내리긴 내려야죠. 이제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올해 물가가 만약에 너무 안 잡힌다라고 싶으면 또다시 단기 국채로 또 롤오버를 계속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었다라고 가정했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는 디스인플레로 가고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갈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파월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재무부는 일단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잡고 장기국채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장기국채 비중은 올릴 거라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같은 이렇게 높은 고금리가 아니라 좀 낮은 금리에서 하겠다라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국채를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해야겠지만 대량으로 발행하는 시기는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좀 고삐가 풀린 상황이 아니라 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올릴 겁니다. 저는 2분기는 어찌됐건 간에 금리든 주식시장이든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들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전 사실 6월 아니면 7월 정도에 첫 인하가 시작된 걸로 보고 연준은 지금 3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뭐 적어봤자 2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1회 정도 한다? 이거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우려하는 쪽에 지금 포지션이 베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도 못하면 네. 8월 없으니까 9월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대선이랑 너무 바싹 네. 붙어 있잖아요. 그때 첫 금리나 때리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건너뛰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치 거의 선거 끝나니까. 선거 끝나고 네. 연말에 한 번 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올해 네. 2번을 하더라도 네네. 9월이 아니라 6, 7월에 하는 게 저는 어. 재무부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연준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보시면 예. 인플레이션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월간으로 뭐 0.1%씩 오른다, 0.2%씩 오른다, 0.3%씩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연말에 연간 인플레가 얼마에 가 있을까? 그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0.3% 월간으로 나오면 진짜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0.3%로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보면 올해 중순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올해 6월달, 그러면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3% 초중반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기저효과긴 한데 예. 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0.3%씩 나와도 3몇 %라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 5.5%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대신 여기서 유가가 막 100불 뛰고 150불 뛰고 이러면 이제 이거랑 관계없이 사람들이 우려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 되면 좀 정책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또 그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장기화 될 거라고 안 보고 그런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이슈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인플레이션 그 나온 수치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2분기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뜨거운 물가에 대한 우려 예.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좀 톤 다운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좀 월가 인사라든가 뭐 연준에서도 약간 발언을 좀 조금 세게 하는 게 금리 인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입으로 밟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그게 1970년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아, 그래서 그쵸. 저는 구두로는 강경하게 실제로는 인하. 그러면 뭐 물가에 대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물가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그리고 그 물가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때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금 내리는 이유들 저는 저번 연말까지만 해도 3%대를 봤었잖아요. 네, 그러다 다시 확 튀어올랐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전 이번 사이클을 이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은 성장률에 지금 진심입니다. 미국 정부의 특히 옐런의 그 생각은 성장률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성장을 보고 이 성장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자극된 물가가 금리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지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잡히고 성장이 둔화된다 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이번에 그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예. 결국은 미국은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해서 성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업들의 그 생산성을 올리던가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예. 이 국채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예. 중립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나쁜 중립금리일 수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채의 발행량이 올라가고 그 국채 발행해서 찍어낸 자금을 가지고 재정을 계속 집행을 하면 예.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미국은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2024년 1분기까지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찍어내면서 자금 조달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원래 일반적이면 미국 정부가 찍어내면 이게 보통 이런 방식은 경기 침체 때 하는 방식인데 채권을 찍어내면 연준이 그걸 사주고 예.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쵸, 그쵸, 그럼 그쵸. 이거는 다시 인플레도 자극해요. 화폐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연준에서 사는 건 물가에 대한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돈 잉여 자금들이 뭐가 있지? 그게 MMF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MF에 있는 자금을 네. 정부 국채로 체인징을 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안 거 아니에요. 움직이죠. 예. 그 중간에 예. 헤지펀드를 이용한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식이냐, 내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1개월짜리 채권을 예를 들어서 0.35%의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MF는 지금 대부분 자금을 채권을 사든지 아니면 미국 연준의 영래포라고 하는 그 예금 계좌에다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예. 영래포 계좌는 5.3%에 지금 돈을 넣고 예. 있는 계좌고 채권은 뭐 1개월을 사든지 3개월을 사든지 이제 그거는 영래포보다는 금리가 높겠지만 매일매일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MF가 지금 6조 달러, 7조 달러 정도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영래포가 작년만 해도 한 2조 달러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래포 예금 계좌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국채와 체인징할 수 있을까? 내가 국채를 5.355에 찍는데 예. 영래포 5.3%에 고정돼서 지금 받고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헤지펀드를 끼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포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레포 대출. 그러면 레포 대출이 뭐냐고 하면 이제 그 금리로 시중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담보를 받고. 근데 MF가 영래포에 안 넣고 레포 대출을 내주면 5.3% 영래포가 아니라 5.31%, 5.32%의 이 레포 대출을 내줄 수 있어요. 예. 그럼 헤지펀드는 그 레포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갑니다. 네. 그럼 대출을 해온 자금으로 네.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MF는 5.3%를 돈을 그러니까요. 빼고 네. 5.31% 대출로 돈을 이게 체인징 해주고 예. 헤지펀드는 5.31%의 돈을 받아서 예. 5.35%에 삽니다. 예. 그럼 헤지펀드는 4bp 정도의 무위험 차익 거래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헤지펀드는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예. 그 산 채권을 담보로 또 레포 대출을 또 해요. 그러면 헤지펀드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예. 1조든 2조든 3조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프레드를 먹는 그렇죠,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MF와 헤지펀드와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순환을 돌리면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요. 2조 달러 이상 단기 국채를. 예. 시장에 아무런 충격을 안 주면서. 네. 그러면서 MF의 영래포 자금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음.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올해 1분기까지 거의 지금 다 끌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3천억 달러도 안 남아있어요. 네. 원래 2조 달러 이상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통화 유통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돌리면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네. 미국의 성장률이 보면 저는 계속 미국 정부의 경제 전략의 핵심은 화폐 공급은 제어를 하되 유동성은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이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실질적으로 그 M2는 줄어드는데 예. 유통 속도를 올리면서 예. M 곱하기 V에 대한 유동성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부가 긴축을 한다고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연준도 긴축을 하고 재무부도 예. 긴축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재무부는 긴축이 아니라 재정 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량은 줄였지만 유동성은 공급하는 구조. 그거를 중간에 헤지펀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무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했고 그 공급된 유동성이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예.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나쁜 중립금리지만 결국은 중립금리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은 지금 좋다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좀 이해를 하면 예. 앞으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연준과 재무부는 앞으로 성장률을 이 유동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지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좀 계속 유심히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 침체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와 지금 이해가 좀 네, 됐거든요. 똑같아요. 예, 저는 미국 예. 경제 침체가 없었던 이유는 예. 단기 국채로 의도적으로 침체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계속 없을까요? 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예. 2분기 단기 국채 발행 계획 순감 예. 계획이라고 예.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파란색이 단기 국채 발행 비중입니다. 이게 2021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져왔거든요. 근데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전체 국채에서 미국이 발행한 단기 국채 비중이 거의 25%에 육박합니다. 근데 미국에 권고하고 있는 수준은 20%입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1월 말에 우리 2분기 단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건데 이때는 단기 국채에 대한 발행 비중은 줄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예. 단기 국채에 대한 발행 비중을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유동성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예. 그동안 네.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면 네. 헤지펀드가 그 스프레드 차익으로 해서 네. 계속 들어와줬잖아요. 예. 헤지펀드 이미 포지션이 많아요. 거기에 단기 국채들 만기 상환이 되면 새로운 국채가 발행이 돼줘야 이걸 재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국채가 발행이 안 돼. 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다시 상환시키겠죠. MF 쪽으로. 그렇게 되면 예.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단기 국채를 막 찍어내면서 통화 유통 속도를 올렸던 방법이 예. 단기 국채를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이 빠르게 돌게 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간 건데 단기 국채에 대한 발행 비중이 떨어지면 헤지펀드가 다시 MF로 돈을 상환을 시키고 MF는 상환받은 돈을 영래포에 다시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중에 이게 유동성이 좀 어나인딩 되는 감기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기업들 실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소비도 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부후행한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의 지금 뜨거운 성장률이 좀 톤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물가 우려, 성장이 너무 높다라고 지금 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2분기 때는 좀 조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저는
재무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제가 말한 대로만 시나리오 예. 간다고 하면 그렇게 둔화된 성장은 재무부가 의도한 경제 둔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재무부는 성장이 진심입니다. 무조건 미국 예. 성장을 올려야 된다. 예. 그러면 의도된 성장 둔화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지 도망칠 기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2분기를 계속 변동성이 확대된다.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좀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조정이 되면 그때는 채워야 될 시기지 도망쳐야 되는 시기는 지금 주식이 비싸니까 사실 도망쳐도 되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쵸, 그쵸. 저는 예. 근데 장기 우상향에 대한 그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 물가 둔화를 만들어내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조정, 그러니까 한 장기 상승을 위한 마지막 조정. 유동성을 가지고 예. 하는 마지막 조정에. 예. 그래서 오늘 막차니까 빨리 타세요. 재무부의 예. 계획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4월 말에 되면 예. 3분기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2분기랑 똑같이 만약에 3분기도 우리 단기 국채를 줄일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그 유동성 긴축이. 예. 대신 이제 그거는 좀 그때 보고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5월에 나간다고 하면 사실 3분기 그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올 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내용을 보시고 예. 단기 국채에 대한 발행 비중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이걸 계속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순감한다라고 말을 하면 예. 얘네들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만 시장이 예.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약에 예. 톤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 3분기도 한번 더 그러면 갑니다. 더 가겠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매크로 탑다운으로 저는 그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매크로는 정답이 없어요. 야. 매크로로 투자를 하는 방식은. 그리고 항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나와서도 너 전망이 자주 바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시장이 바뀌면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데이터가 바뀌고 투자자들이 더 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매크로 플레이지 1년 전망을 찍어놓고 나는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항상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하려면 논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논리를 좀 잘 파악하고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좀 생각하는 투자로 좀 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딱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딱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니까 대략적으로 요런 판이니까 내가 언제쯤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예. 4월 15일 어제 그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 좀 조정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 뭐 다 조정되고 있고 2분기 제가 유동성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외환, 채권, 금리 다 발작합니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까지는. 예. 지금은 주식시장이 가장 세요. 그 어떤 자산보다. 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지금 그 반응을 하는 거지만 현재 주식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강력한 게 가장 늦게 받아요. 이게 2022년도에 주가 다 폭락했잖아요. 예. 근데 2021년 상반기 이후부터 한국부터 해서 그 스몰캡들은 이미 다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예. 결국은 나스닥 그 대형주들은 2022년부터 조정받기. 그래서 이게 시차만 있을 뿐이지 조정은 결국은 다 오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동성 긴축에 대한 좀 조심을 하시라. 대신 그 조심이 당신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조정이지 지금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 채권을 저 베이스로 많이 했잖아요. 예. 채권은 과거 지표, 후행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보수적이 왜냐하면 채권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쵸. 디폴트하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를 팔 때도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주는 돈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캐시카우가 꾸준히 나오는 코카콜라 같은 그리고 회사들. 새로운 네, 사업을 네. 안 하는 애들 예. 이런 애들을 보통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주식은 완전 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만 보면 그렇고 지금 저는 금리 전망이 주식 전망보다 훨씬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성장을 포기를 안 하잖아요. 성장을 포기를 안 하면 물가도 잘 안 잡힙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정부 부채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인플레요? 네. 그래서 예. 인플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그렇게까지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는 2%일 수 있는데 옐런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는 3%일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임금도 있을 거고, 네. 상품도 있을 거고, 자산도 있을 건데, 네. 보통 상품을 건들면 사람들이 발작을 하는데, 맞아요. 얘를 눌러놓고 얘를 때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이 고강도 금융 긴축의 재정 완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했던 거. 양극화. 이게 보면 연준은 긴축인데 예. 정부는 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예. 결국은 고금리니까 예. 소기업들은 돈 하나도 못 빌려요. 대기업들은 돈이 필요 없는데 네. 지금 정부는 이쪽으로 재정을 도망에게 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결국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이 일어나냐면 인플레가 안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이 하위 집단들에 대해서 여기가 원래 버블이 일어나야지 인플레가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쥐어야 물건을 네. 사니까. 코로나 때가 예. 전부 다 돈을 뿌려버리니까 예. 인플레가 바로 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국채를 가지고 대기업 빅테크들한테 예. 돈을 지원을 해주고 예. 이거는 2031년까지 미국의 IRA법, 칩스법, 반도체법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2023년 말까지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의 10%도 지금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게 2026년까지 거의 70% 이상 더 집행될 거라 보거든요. 그 될 때까지는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쪽에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들이 올라가니까 성장은 또 좋아요. 미국의 성장만. 지금 딱 빅테크 주가들만 올라가는 네. 일처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좋으면 성장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쁘진 않구나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버블은 또 아니야. 이게 그렇죠. 주가의 PER만 보면 버블이거든요. 근데 나눠서 보면 이쪽은 뭐 버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쩔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쪽은 버블이라고 해도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새로 해야 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투자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면 아. PER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PER 방식 자체도 좀 다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이 버블이냐? 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 없냐? 전 2분기 때 유동성을 줄여도 다시 공급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선거가 아니라 향후 10년 먹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표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네. 미국이 주도해 나가야 될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 예. 집중이라고 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예. 미국은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2분기에는 경기 둔화랑 물가 둔화를 의도적으로 해야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절할 거다. 음. 그런데 결국은 그런 둔화 조짐이 보이면 또다시 재정 부양을 할 거다. 어디로 하냐?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주도해 나가야 될 산업 중심으로. 그게 반도체 지원, 그리고 뭐 인프라 쪽, 그리고 뭐 칩스, 그리고 AI. 이게 저는 앞으로 미국이 10년간 이끌어가면서 미국이 뭐 IT 버블 때 터졌지만 인터넷을 가지고 20년간 또 먹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AI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쉬지 않고 투자합니다. 너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뭐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너 미국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내가 계속 지원해 줄게. 예. 그거를 가지고 미국은 정부에 대한 흑자 재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재정 적자를 그런 방향의 흑자를 가지고 메꿀 거고 그래서 그 방식을 저는 미국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단순 1년, 2년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방식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는 건 이제 인프라 기업들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얘네들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요. 판을 새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막 엄청나게 구조조정하고 막 회사 분할하고 막 뭐 하면서 맞습니다. 뭔가 이제 큰 판 벌어지기 전에 뭐 세팅해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다 되네요, 세 개가. 저는 그래서 그쪽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물려도 거기서 물리자라고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물리면 좀 빠져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러셀이나 뭐 소형 기업들은 결국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야 얘네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저는 그때가 진짜 버블 장세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예.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면 네. 경기 침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톤 다운을 시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랜딩이 가장 위험한 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거든요. 노랜딩은 결국은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예.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방식이고 버블도 커지고 하면 그때 보통 침체가 빠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절을 해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연준과 재무부의 실력이 많이 향상된 거네요, 예전에. 연준은 비하면. 모르겠고 저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1950년도부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경제 체제로 경제 정책을 펼쳤냐를 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때와 가장 유사한가라고 보니까 그 1990년대 클린턴 정부 그때랑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때가 보면 클린턴 정부 때 미국 개인들의 소득세를 다 올렸어요. 민주당이 원래 정책 예, 그렇죠. 세금을 좀 올리는 예.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예. 인플레 다 잡았고. 예. 근데 그때 주가가 왜 좋았냐 보면 법인세를 28%에서 20%로 감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다른 이제 반대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클린턴 정부가 그걸 추진했고 향후에 이제 그걸 평가를 보니까 법인세를 감소시키니까 경제에 대한 파이가 커졌다.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고용도 늘리고. 예. 예. 그때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적자를 흑자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재정 흑자로. GDP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버렸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평가하면 미국만 좋았던 시기 아니에요? 미국만 좋죠. 그게 지금 방식이 똑같다니까. 그럼 반대편 신흥국은 때 박 터지고 우리가 있었잖아요. 디폴트, 우리가 IMF 났잖아요. IMF 났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 다 터졌고, 러시아 터졌고. 지금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책을 계속 펼치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미국 지금 바이든이 원래 선거 공약 28%로 법인세 올리는 거였는데 여전히 20%인 거 아세요? 이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정부는 성장에 대한 건 진심이고 정부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 기업들을 끌고 갈 건데 그 기업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공급망을 지금 새로 개편하고 있어요.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동안은 중국을 통해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았거든요. 저 낮은 임금을 가지고. 근데 지금 중국을 배제시키고 알타시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공급기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거기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고 삼성전자나 인텔도 잘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 핵심이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미국은 향후 20년, 10년 먹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판을 다 짜고 있다. 그게 공급망을 통한 물가 안정화 그리고 향후 이 성장을 통해서 흑자 재정, 인플레이션은 뭐 우리 다 우려하지만 옐런이 과연 그렇게 우려할까요? 3%의 인플레가 필요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준은 아니더라도 그쵸. 그렇게 돼야 명목 흑자가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 저 부채는 다 명목 부채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디플레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벌어야 될 돈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거를 다 커버 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약간의 인플레인 상황을 장기간 끌고 가서 어느 정도 이 부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만약에 3%에서 2%로 빠르게 추락할 것 같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냥 이 기준 인하할걸요?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 목표가 2%라 말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목표는 3 정도에 맞춰. 미국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3에 맞춰. 그걸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데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가 매우 안정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게 연준에서 그렇게 고강도로 긴축을 말을 하니까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그렇게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정부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돈을 늦게 풀면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은. 그럼 더 풀잖아요. 과연 미국 재무부가 2%의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대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막 8%, 9%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제 톤다운 시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3%에서 4%의 인플레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까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고강도 금융 긴축. 그리고 뭐 금융을 긴축을 시키면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금융 긴축시키면서 재정을 계속 완화시키니까 미국은 좋아지고 미국에 붙어있는 기업들은 그리고 우방국들만 좀 몇 개 챙겨주고 우방국들이 미국 장기국채 사주고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 금리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우 저금리 수준에서 유지됐었거든요. 그게 우방국들에서 사주면서 중국이 많이 사줬잖아요. 우방국이 아니었지만 중국이 많이 사줬거든요. 앞으로 지금 그 우방국들을 만들어내려고 알타시아 그런 국가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어떻게 사고 있는지를 매우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은 지금 세계화에서 어떻게 보면 블록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이제 사업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썼던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플레가 필요하면서 지금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딱 그 미국 재무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외에는 해결책도 별로 없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너 말하는 게 아무거나 막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 전 투자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도 나름 역사책이라는 거 많이 보고 투자하는 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미국 정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우방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저는 이거고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진짜 2% 원할 수 있죠. 미국 그 인플레를. 근데 저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허리띠 졸라매서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흑자로 돌려서 줄이려고 이미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명목 흑자라고 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줄이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